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돈바스 대전투 준비 상황이 러시아군이든 우크라이나 군이든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기가 막힌 전략을 준비했네요.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정권을 맡기려고 하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꿀꺽 삼키고 나면은 자기 괴뢰 정권을 맡기려든 어떻게 보면 차기 친러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거물급 반역자가 체포됐는데 이 사람의 치부 행각 이런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수천억 원을 해먹었는데 겉으로는 인권 어쩌고 내세우면서 뒤로는 뭔가 왕창 해먹는 우리나라의 누군가를 대단히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거물급 반역자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바로 푸틴이 이 사람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졌다는 그런 정도의 거물입니다. 우선 외신을 종합해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은 돈바스 전투를 준비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교착 상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너럴 윈터 겨울 장군이 진흙 장군한테 넘겨주느라고 바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쯤 라스푸티차 이것이 풀릴 때 아닙니까? 어느 정도 덜판이 말라갈 때가 됐는데 다시 수공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살수 대첩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작전도 좀 이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부 주요 지역의 찐득찐득한 진흙 때문에 방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라스푸티차 진흙은 그냥 차만 빠져드는 게 아니고 탱크, 전차, 자주포 이런 거 빠져버리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탱크도 그 위에 상부만 놔두고 다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게 하려면 진흙이 되게 질어야 되죠. 뻘이 아니라 늪처럼 그렇게 질어야 되는데 그 진 환경을 조성을 해버린 겁니다. 크레물린 군대는 현재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를 위해 재집결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결정적인 전투로 판명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러시아군은 이 전투를 며칠 내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질질 끌더라도 몇 달 안에 빨리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좀 아시겠는데 원래 루한스크, 도네츠크 여기서 자기네들이 돈바스 반군들, 친러시아 반군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은 요거 두 개 요만했습니다. 요만 동그라미 제가 그려놨죠.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투가 일어나자면 요 지역이 됩니다. 요 지역에 요게 강이 하나 따라락 흐릅니다. 이 강 주변을 따라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몽땅 터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공이 일어났는데 그 저수지 수문을 몽땅 개방하니까 이 강 이름이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인데 저수지 수문을 개방하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덜판으로 가죠. 그 덜판이 인공적인 라스푸티차가 되어버린 겁니다. 야, 우크라이나 잘하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다 마를 때까지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럼 푸틴은 5월 9일까지 작전 마쳐라 하고 오다를 내려놨는데 푸틴의 말이 안 먹히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머리 아픈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준비 상황은 그렇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현재 동부 돈바스 평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전략적 요청지로 활용할 예정인데 여기 이 지도를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노랗게 줄이 이렇게 하나 흘러가죠. 요게 동부 돈바스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도로가 나뉘죠. 말을 만나고 교차로가 있고 하는 그 지점에서 교차로를 몽땅 다 파괴를 해놨습니다. 일단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려면 저 교차로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 교차로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더군다나 이게 매복을 해 있을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데는 덜판으로 가야 이렇게 돌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덜판으로 진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덜판은 우크라이나 군의 수공으로 뻘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라스푸티차 장군, 진흙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여기 들어가면은 러시아군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저격수들이 저격하기도 좋고 제벌린이나 모든 무기가 이걸 타격하기가 굉장히 좋죠. 만약에 그래서 아이고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도로로 올라오면 이거 바로 매복에 다 걸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부전선에서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군의 승리가 그대로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니까 일종의 교착 상태가 형성된 겁니다. 도로변에 진지를 봉황하는 임무를 맡은 어떤 중위는 우리는 러시아군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침략해 온 적을 가차없이 파괴할 것이다. 칼에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칼에 의지해 죽는 법이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이 현재 이 고속도로와 인접한 숲들, 여기 숲들이 또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도시 쪽을 갖다 놨는데 숲들이 있는데 그 숲 안에는 위장되어 있는 장비가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와라!
이제 들판으로는 못 갈 것이고 그 평원으로는 못 갈 것이고 도로로 오면 너희들은 다 막 그게 제삿날이다 이거죠. 참호도 각각 다 파놨습니다. 뭐로 파느냐, 사람 손으로 파면 일일이 귀찮으니까 불도저로 다 파가지고 포병부대, 장갑차 이런 것도 참호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일종의 흙으로, 위장망 위에 흙으로 다 덮어가지고 땅과 구분이 안 되도록 포장을 다 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발견하기도 참 곤란하죠. 러시아군이 발견하는 방법은 드론을 띄우는 건데 드론에 안 잡히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쟁은 임박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이지움을 점령한 후에 돈바스 수도인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위에서 내려올 때 이지움을 목표로 내려왔죠. 근데 이지움에서 또 이쪽으로 슬라반스크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격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쪽도 방어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못할 겁니다. 자, 슬라반스크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슬라반스크가 또 쌍방의 격렬한 교전 장소가 될 우려가 큽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장교는 러시아 군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규모 작전 징후인 러시아 헬리콥터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안다. 대규모 작전이 진행될 때 헬기 활동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2014년에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베테랑 장교는 준비는 다 끝났다. 우리는 러시아군을 맞이하기 위해 몇 가지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놓았다. 자, 그 놀라운 계획들은 뭔지 우리가 모르죠. 이거는 중요 작전 기밀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단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자연을 활용한 장애물과 마을로 이어지는 교차로 등을 폭파하는 것이 이 장교가 말하는 놀라운 일 중에 한 개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은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이용해서, 이 강 자체가 원래 천혜의 방어막이잖아요. 이 강을 이용해서 뭔가 또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가로질러 올 수 있는 다리들은 중요한 데는 다 지금 폭발을 해놔가지고 러시아군이 강을 못 건너오게, 강 안에서 어떻게 해봐라는 그 길이 그렇게 하고 강 건너서 올 수 있는, 물론 우크라이나 군이 자신 있는 몇 군데는 빼놓겠죠. 그리고 대부분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 줄기를 따라서 수로가 있는데 이 수로에 나 있는, 지금 이제 밝히기로는 8개 저수지 했는데 더 되겠죠. 저수지들도 모두 개방해가지고 러시아군의 전차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은 이로 인해서 그 근처 수위가 일부 지역은 2m 가까이 상승했다 그럽니다. 2m. 엄청나죠. 그런데 이 2m가 쭉 빠져가지고 진흙하고 만나고 나면 탱크는 거기 들어갔다가 꼼짝도 못하겠죠. 관광명소인 스바토키리스크 하류 3km 지점에 있는 다리 하나가 보존되어 있고 이 다리 역시 폭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리는 대부분 미리 폭파해놔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반드시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친러시아 성향의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저쪽으로 오면 올수록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가장 많은 데는 친러시아가 80%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20%는 친우크라이나고, 참 이렇게 되면은 거기 있는 현지 주민들도 정말로 고생입니다. 친우크라이나라는 이유로 또는 친러시아라는 이유로 자기네 주민들끼리도 지금 서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람, 흔히 말하면 간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역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 송병준 이런 급의 반역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은 푸틴하고 무지무지하게 친합니다. 소치에도 같이 놀러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꿀꺽 따먹게 되면은 이 사람을 바로 우크라이나의 친러 괴뢰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푸틴이 계획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으로 볼 때는 미래의 대통령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은 빅토르 메드베드추크인데 이 메드베드추크 이 사람은 친러시아 성향의 야당 당수입니다. 야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철컥 잡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3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6억 2천만 달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을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을 수가 있나요? 물론 자신은 사업가라는 명함도 하나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건 다 위장술이죠. 이 사람의 축제 수법 자체가 그야말로 반역 매국 행위에 가까운 축제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우한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 이렇게 독립을 했죠. 자기네들끼리 독립했으니까 괴뢰 정부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이죠. 거기서 나는 석탄이 있었는데 그 석탄을 우크라이나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 반군들한테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 이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완용, 송병준보다 더 하죠.
우리 같으면 친중공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그 친중공 반란군한테 뭘 사주면서 돈을 줘라 하고 그 당시 고위 공무원들을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게 철면피 같은 사람입니까? 그 당시 그 대가가 2억 허리우냐, 약 90억 원 이상을 지불해가지고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기도 하고, 러시아와 가스 거래 등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돈을 챙기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러시아를 도와왔습니다. 러시아 푸틴은요, 항상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당장 그 옆에 있는 벨라루스 보십시오. 루카셴코 대통령, 그야말로 부패 1인자 아닙니까?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패를 했거든요. 왜 푸틴은 부패한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그런 약점이 있어야 서로가 통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고, 푸틴하고 친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을 보라는 건 아닙니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 세계 어디서나 푸틴하고 친한 대통령들은 다 그렇게 사정없이 부패한 인물들입니다. 푸틴 자신도 자신의 재산이 세계 1위라고 안 합니까? 일론 머스크 가지고는 푸틴 앞에서 재산 가지고 자랑도 못합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친러시아 부패 인사인 빅토르 메드베드추크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 미국에 의해서 제재 대상으로 콕 찍히기도 했습니다. 2014년 크림 반도 사태 이후 이 메드베드추크는 푸틴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면서 나는 푸틴하고 친하니까 협상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실제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러시아파 대통령들이 많았죠. 그 친러시아파 대통령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썩어나간 겁니다. 전 세계 1위의 부패공화국은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고요.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부패했습니다. 2위가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찍혔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2위로 찍힐 당시의 대통령들이 다 친러시아 대통령이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런 부패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한다고 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방송국 PD 같은 사람을 기용하잖아요. 그 바람에 젤렌스키가 정치적으로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뭐 하느냐? 천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은 더 도둑질에 능하니까 그렇게 젤렌스키가 충격요법을 썼죠.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옛날에 비하면은 거울처럼 맑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감당도 못할 정도로 부패했을 거예요. 하여튼 이 메드베드추크는 푸틴과 엄청나게 친밀합니다. 그거는 푸틴 자신도 이 메드베드추크를 엄청 챙기던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잘 됐다, 포로 교환하자 이래 나선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줄 테니 소녀 잡아간 사람, 그 러시아에서 한 3,000명 잡아갔죠. 다 돌려내라.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래 거물이니까 3,000명 4,000명 소년 데려간 거 다 돌려내라. 이렇게 지금 포로 교환도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드베드추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친러시아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친러파 중에 두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막내딸 다리아의 대부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친러시아 성향의 야당 생명을 위하여 for life, 이 당 이름이 생명을 위하여예요. 당수. 우리나라 좌파들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 안 듭니까? 우리나라 좌파들도 이름 잘 짓잖아요. 이름 짓는 거 보면은 마치 인권과 정의를 위한 것처럼 하는데 북한 인권 이야기하면 입을 쑥 다물어버려요. 우리나라 인권단체들 대부분 그래 좋다, 북한 인권 하면 이야기하자면 입을 쏙 다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북한은 북한대로 사정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돌려댑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북한의 인권은 눈 감으면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권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뜻이 아니에요. 왜 북한의 인권에는 눈을 감느냐 이겁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당 이름이 생명을 위하여 for life인데 이 당의 당수였던 메드베드추크는 러시아 침공 이전부터 이미 반란 혐의로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었고 그 당시 가택연금에 처해져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급되려고 하는 찰나에 도망을 갔습니다. 언제 도망갔느냐 하면은 전쟁이 발발한 사흘만 2월 27일 날 도망갔습니다. 도주를 한 거죠. 그러고 이 사람의 당 생명을 위하여 for life, 이 당은 우크라이나 의회 450개 의석 중에 약 44석이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물론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메드베드추크는 2003년부터 푸틴과 친분을 쌓아왔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소치에 있는 푸틴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푸틴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은요 굉장히 친분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푸틴과 함께 자동차 경주를 함께 보기도 하고, 메드베데추크는 2016년 한 유럽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간에서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친밀한 우정을 쌓고 있는 걸 험담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나를 질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드베데추크는 푸틴을 활용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보스에 따르면 이 사람의 재산은 작년 기준으로 6억 2천만 달러. 정치인이 이 정도 돈을 긁어모으려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짐작이 되죠. 할 수 있는 짓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 반군이 점령한 지역에 석탄을 사고 돈 좀 넣어줘라, 석탄 대가로 돈을 좀 송금해주라고 정부 관계자의 압력을 넣기도 하고, 러시아 에너지를 이용해서 불을 챙기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뇌물에다가. 워싱턴 포스트지는 푸틴이 젤렌스키 정권과 반목하는 6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메드베데추크를 쫓고 있다는 것이 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사람 안 쫓을 수가 없죠. 그렇게 부패하고 해먹은 것도 많고, 또 사실상 매국노고 반역자고, 쫓으니까 푸틴으로서는 젤렌스키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크라이나 검찰은 작년 5월달에 메드베데추크를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한 거죠. 메드베데추크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가스 거래를 하면서 러시아 측에 민감한 안보 정권,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넘겨줬다는 혐의입니다. 메드베데추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대로 가택연금이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 잡았어요. 지금까지 잡은 우크라이나의 반역자 계급 중에서는 제일 높을 겁니다. 푸틴의 계획 중에 거대한 계획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정권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잡혀버렸으니까 푸틴으로서는 큰 계획 하나가 틀어진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을 겁니다.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저보고 찍으라고 하면 한 100명 찍겠네요. 위안부를 이용해가면서 주머니 돈 챙기는 누구 하면 알라가 모르겠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지무지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입을 다뭅니까? 나 그거 참 신기해. 그렇게 철면피일 수가 없어. 우리나라 모든 인권단체들 북한 인권에는 왜 그렇게 입을 다물어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권단체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대한민국 현실. 언제쯤 더 나아질까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